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마민정입니다. 제가 이번 스터디에서 발표할 내용은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서브시퀀스 기반 설명 방법론입니다. 대표적으로 ShapeNet, Shapelet Neural Network Approach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Classification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에 트리플 AI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수는 143회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Introduction, SAX, Shapelet, ShapeNet, Conclusion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서브시퀀스 기반 설명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차시에서 말씀드렸듯 시계열 데이터는 타임 포인트 기반, 서브시퀀스 기반, 인스턴스 기반, 그리고 기타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스터디에서는 이 서브시퀀스 기반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전체 시계열 중 특정 구간이 모델의 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서브시퀀스란 길이 L의 연속된 시점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 i번째 시점부터 i 플러스 l-1까지의 시점을 서브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또 두 가지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proper subsequence란 원본 시계열의 실제 연속된 부분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론으로 대표적으로 SAX, 패치 기반 방법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mproper subsequence로 원본 시계열의 일부가 아니거나 의미적 해석이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대표적으로 Shapelet, Prototype, Feature-based 방법이 있습니다. proper subsequence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방식은 설명 가능한 설계 방식으로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본 시계열에서 특정 길이의 서브시퀀스를 추출합니다. 두 번째는 SAX 등의 방법으로 압축하거나 변환하여 반복된 패턴을 식별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디시전 트리 등 해석 가능한 모델에 적용합니다. SAX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와 많이 합쳐져서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 SAX로 서브시퀀스를 변환한 다음 이 디시전 트리 모델에 입력을 함으로써 분류, 회귀, 예측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백업 패턴스라고 중복된 패턴들을 단어로 보고 백업 월드 방식으로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패치 기반 방법론이 있는데요. 해당 방식은 패치로 분할한 다음 패치별 예측을 종합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proper subsequence의 장점으로는 해석이 직관적이고 특정 구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시계열의 의미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길이 설정 등 하이퍼 파라미터에 매우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improper subsequence입니다. 대표적으로 쉐이플렛이 있는데요. 쉐이플렛은 특정 클래스와 강하게 연관된 짧은 시계열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시계열과의 거리 기반 특징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쉐이플렛은 항상 원본 시계열의 일부일 필요는 없으며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은 특정 클래스나 의미를 대표하는 일반화된 대표 서브시퀀스라고 일컫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학습된 프로토타입과 유사도를 바탕으로 설명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베이스드 방법론은 시계열 데이터를 다양한 도메인으로 변환한 다음 특정한 서브시퀀스 피처를 기반으로 설명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improper subsequence는 시계열 데이터의 중요한 패턴이나 대표 구간을 식별해서 사람에게 직관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계산 비용이 크고 다변형 확장이나 설명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뒤에서 쉐이프넷 논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proper subsequence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SAX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X는 Symbolic Aggregate Approximation의 약자로 고차원의 시계열 데이터를 저차원의 문자 시퀀스로 변환하여 시계열 분석에서 문자열 기반의 처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기반 검색, 에디트 디스턴스 등을 적용할 수 있고 거리 계산 시 원본 시계열보다 작은 거리로 보정되어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고전적인 시계열 레프레젠테이션 표현 방식은 DWT, DFT와 같은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론만큼 성능이 좋으면서 저장 공간은 적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연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시계열 X가 있을 때 알파벳 시퀀스 S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계열의 각 시점 t에서의 원소 x는 평균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용해 정규화됩니다. 이렇게 t 시점의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xt 틸다를 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규화된 시계열 xt 틸다를 wk 윈도우로 분할하고 각 윈도우 내의 대표값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대표값은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는 시계열을 6개의 윈도우로 나누고 각 윈도우의 평균 값인 R1, R2, R3부터 R6까지 계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정의한 알파벳 수 L에 따라 LK 브레이크 포인트 베타 K를 계산합니다.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각 알파벳이 동일한 확률 구간을 가지도록 설정하는데요. 이것도 예시를 살펴보자면 해당 그림에서는 알파벳 수를 3개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알파벳 ABC와 각각의 구간 경계점, 이 베타 뮤, 1, 뮤, 2, 뮤, 3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 윈도우의 대표값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알파벳을 할당하는데요. 만약 RJ가 베타 K와 베타 K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면 J번째 윈도우에서는 이 K번째 알파벳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베타 뮤, 1보다 작으면 A, 뮤, 2보다 작으면 B, 그리고 그것보다 크다면 C가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문자열은 CB, AC, BC가 되는 것입니다. SAX를 활용해서 시계열 해석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하나의 논문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SAX는 시계열 데이터를 해석 가능한 형식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정규화를 통해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변환이 되고 이 PAA라는 Piecewise Aggregate Approximation을 통해서 지정된 구간수만큼 평균값으로 축소됩니다. 이때 평균값들은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로 정의된 구간 경계를 이용해 알파벳으로 매칭이 되고요. 이때 SAX는 단순히 압축 역할에 그치지 않고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과 결합되어 전체 시계열을 연속적인 SAX 단어 집합으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각 시계열의 서브 시퀀스를 포괄적으로 포착하면서 각 시계열을 백업 월즈로 변환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각 클래스별 시계열은 고유한 SAX 단어들의 빈도 기반 벡터로 요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SAX VSM 논문에서는 SAX를 벡터 스페이스 모델과 결합하여 ETF, IDF 가정체를 계산함으로써 각 클래스가 어떤 SAX 패턴에 특화되어 있는지 반영하는 웨이트 벡터를 생성해 줍니다. 특히 IDF는 여러 클래스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의 영향을 줄이고 특정 클래스에만 빈번히 나타나는 특이한 패턴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SAX는 노이즈에 강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효과적으로 분리해 해석 가능한 분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포인트, 데이터셋에서 SX VSM이 발견한 최고의 특징적인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패널은 배우의 스틸컷과 전문가가 작성한 시계열 주석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패널은 특징적인 시퀀스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 총을 잡고 어깨를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포인팅을 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잘 탐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쉐이플렛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쉐이플렛이란 Short Discriminative Time Series Subsequence로 클래스를 구분하는 데 결정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짧은 서브시퀀스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Univariate Time Series Classification에서는 쉐이플렛 기반 클래시파이어 기반으로 좋은 성능을 달성한 연구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뉴럴 네트워크 기반보다는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거리 기반이란 다음과 같은 쉐이플렛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초록색 시계열, 파란색, 주황색 시계열과 하나하나 대조를 해보면서 가장 잘 매칭되는 베스트 매칭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매칭 포인트에서 해당 시계열과 쉐이플렛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 거리를 기반으로 가장 매치가 잘 되는 시계열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때 이 쉐이플렛은 해당 초록색 시계열을 대표하는 쉐이플렛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쉐이플렛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클래스 CJ에 해당하는 쉐이플렛 S는 클래스 CJ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클래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변변력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쉐이플렛 S가 속한 TJ는 클래스 CJ를 갖고 TK가 클래스 CJ가 아닌 다른 클래스를 갖는다면 TJ보다 TK의 거리가 커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클래스 A 그리고 클래스 B가 있을 때 이런 빨간색 쉐이플렛은 A와 B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쉐이플렛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베스트 매칭 포인트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했을 때 모두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B가 이렇게 베스트 매칭 포인트에서도 많은 거리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쉐이플렛은 클래스 A에만 속하는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해당 빨간색 서브 시퀀스를 클래스 A의 쉐이플렛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쉐이프넷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단변량 시계열 분류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쉐이플렛 기반 방법은 해석 가능성과 성능 면에서 단변량 시계열에서는 성공했지만 다변량에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다변량 데이터는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이 쉐이플렛의 후보가 매우 많고 이질적입니다. 때문에 탐색 및 비교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쉐이플렛마다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많은 딥러닝 모델은 블랙박스처럼 동작했기 때문에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Multivariate Time Series Classification의 도식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변량 시계열 인스턴스를 특정 라벨로 분류하는 과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모두 라벨되어 있지 않는 sparsely 라벨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elf-supervised, semi-supervised 또는 unsupervised 기반의 representation learning 모델 연구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쉐이프넷 논문에서도 unsupervised 기반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쉐이프넷에서는 MDC CNN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길이와 변수의 쉐이플렛들을 하나의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를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쉐이플렛은 가깝게, 다른 클래스는 멀게 학습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때 모든 쉐이플렛을 사용하지 않고 군집합 및 유틸리티 함수를 통해서 대표적이고 다양성이 있는 쉐이플렛을 선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멀티베리어트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여 클래스를 구분 가능한 representation으로 변환하고 SVM 분류기로 분류를 수행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테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는 길이가 n인 값들의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t1부터 tn까지의 시점이 존재합니다. d는 단변형 시계열 데이터셋인데요. 요 m개의 시계열 인스턴스로 구성이 됩니다. ta, b는 시계열 t의 시작 인덱스 a부터 끝 인덱스 b에서 잘라낸 서브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라벨셋으로 시계열이 속할 수 있는 분류 클래스들의 집합, 예를 들어 걷기, 뛰기, 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v는 다변형 시계열에서의 변수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6개의 센서가 있다면 6개의 variates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는 다변형 시계열 인스턴스인데요. 여기서 tv는 v번째 변수의 시계열이고 모두 길이 n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라지 D는 다변형 시계열 데이터셋 전체를 말하고 각 인스턴스는 v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는 모델에서 분류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브 시퀀스들의 집합입니다. 각 쉐이플렛은 특정 클래스의 판별을 도와줍니다. 이 하나하나의 유니베리에이트 시계열을 합한 것을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인스턴스마다 하나의 라벨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두 시계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빨간색 시계열이 있을 때 길이가 짧은 서브 시퀀스인 TP와 이 TQ의 서브 시퀀스가 가장 유사하게 매칭되는 구간인 베스트 매치 로케이션의 유클리디안 거리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베스트 매칭 로케이션이 파란색 서브 시퀀스가 되겠고, 이 서브 시퀀스와 빨간색 시계열 간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디스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링은 쉐이플렛 캔디데이트를 구성하고 쉐이플렛 임베딩을 도출한 다음에 주요 쉐이플렛을 추출하고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분류를 하는 단계까지 총 5가지 단계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쉐이플렛 캔디데이트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쉐이플렛 투보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모든 시계열 서브 시퀀스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여 쉐이플렛 투보를 생성하고요. 이때 이 목표는 원래의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쉐이플렛 투보들을 하나의 통합된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거의 나와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Supplementary Material이라고 동일한 저자들이 추가적으로 내놓은 어펜딕스 자료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도 알고리즘을 보시면 어떻게 쉐이플렛 후보를 생성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m개의 입력 시계열에 대해서 v개의 변수만큼 길이 l의 쉐이플렛 윈도우 사이즈로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쉐이플렛 캔디데이트를 생성합니다. 매우 많은 포문을 거쳐서 실행되는 만큼 수많은 쉐이플렛 후보들이 나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험 시에 이 윈도우 사이즈 L은 전체 길이 N의 0.6%, 0.4%, 0.2%로 설정해서 실험했다고 합니다. 이때 각 쉐이플렛별로 2개의 라벨이 부여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쉐이플렛이 어떤 변수로부터 뽑힌 것인지에 대한 라벨이고, 두 번째는 해당 쉐이플렛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라벨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 쉐이플렛 임베딩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쉐이프넷은 기존의 몇몇 연구들을 구성 요소로 채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DCCNN입니다. DCCNN은 Dilated Causal CNN을 활용하여 시계열의 서브 시퀀스의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Dilated Convolution은 합성곱의 수용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고, Causal Convolution은 미래 시점의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과거 정보만을 기반으로 더욱 넓은 시계열 정보를 반영하면서도 시계열의 순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DCCNN을 고도화하여 MDCCNN을 고안했는데요. 해당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길이의 입력을 직접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MDCCNN은 DCCNN 층 위에 단순히 글로벌 맥스플링 레이어, 리니어 레이어 두 가지를 추가하여 모든 쉐이플렛 투보들을 통일된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해줍니다. 글로벌 맥스플링 레이어란 시간축에 따라 피처와이즈로 최대값만 남기는 연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의 입력을 동일한 차원 공간에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멀티렌스 인풋 딜레이티드 커셜 CNN이라고 해서 MDC CNN이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MDC CNN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i 플러스 1개만큼이 레지듀얼 블럭과 글로벌 맥스플링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이게 i는 딜레이티드 팩터를 의미합니다. MDCNN의 입력으로는 다양한 길이와 변수의 시계열 서브 시퀀스가 들어가고 출력으로는 통일된 길이의 쉐이플렛 캔디데이트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레지듀얼 블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는 DCCNN 블록을 포함하는 두 개의 동일한 서브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DCCNN은 딜레이티드 팩터가 2의 배수일 때 이렇게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넓은 시간 정보를 반영하면서도 시계열의 순서를 보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MDCCNN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는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unsupervised 기반으로 representation learning을 수행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representation learning에 적합한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트리플렛 로스는 워드2백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였는데요. 기존 워드2백의 기본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앵커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웃하는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은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앵커 레프레젠테이션과 랜덤하게 선택된 컨텍스트의 레프레젠테이션은 서로 멀게 위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에서 네거티브 샘플링 방식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xref가 앵커를 의미하는데요. 주어진 시계열 yi에서 길이 및 시점을 랜덤으로 선택한 서브 시리즈를 xref라고 지정을 하고, 이때 xref 내에서 길이 및 시점을 또 랜덤으로 선택한 서브 시리즈, 이것을 positive, 그리고 negative는 주어진 시계열 yi를 제외한 나머지 yj 중에서 k개의 시계열에 대하여 길이 및 시점을 랜덤으로 선택한 서브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트리플렛 로스의 기본 가정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워드2백의 두 번째 조건, 즉 앵커와 네거티브는 서로 멀게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시계열의 맥락에서 항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직 모션즈라는 데이터셋에서 걷기 클래스의 하나의 변수는 이렇게 first crest와 last crest의 파형의 일부 봉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형태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네트워크 학습 시 배치당 하나의 포지티브 샘플만 포함하면 쉐이플렛 학습에서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트리플렛 로스는 다음과 같이 수렴이 안 되고 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는 여러 개의 포지티브 샘플을 포함함으로써 이렇게 잘 수렴되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기존 방법은 양성, 음성 샘플 간 거리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양성 군집, 음성 군집 간의 마진을 설정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습 데이터셋 T에서 가능한 모든 트리플렛 집합은 X, X 플러스, X 마이너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X는 앵커 쉐이플렛 후보를 의미하고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는 각각 크기 K 플러스, K 마이너스를 가지는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 집합을 의미합니다. 실제 데이터셋에서는 이러한 트리플렛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트리플렛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데요. 따라서 트리플렛 샘플링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는 역시 추가적인 이 supplementary material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shapelet candidates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yk 클러스터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y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앵커와 유사한 캔디데이트가 네거티브로 뽑히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랜덤하게 앵커 샘플 X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앵커 X와 같은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탑 K 플러스 K에 가까운 포지티브 샘플인 X 플러스를 선택을 합니다. 단순히 거리 기반으로 가까운 점을 포지티브로 선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 X와 다른 클러스터에서 랜덤하게 네거티브 샘플 K-개를 선택하여 X-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클러스터별 샘플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클러스터 3에서는 1개, 클러스터 4에서는 3개, 클러스터 1과 2에서는 7개를 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손실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앵커로부터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 간 정규화된 거리를 각각 DAP, DAN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DAP와 뮤를 더했을 때 DAN보다 작아져야 하는데요. 뮤를 더하는 이유는 포지티브 군집과 네거티브 군집 사이에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실험 시 뮤는 0.2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할 경우에 DAP와 DAN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X에서 포지티브 간의 거리, 그리고 네거티브 간의 거리를 제곱해서 평균값을 취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는 MDC CNN으로 인베딩한 representation을 의미합니다. 앞서는 군집 간의 거리를 정의했는데요. 이제는 군집 내에서의 포지티브 간, 네거티브 간의 거리를 작게 해주고 앵커와 포지티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설정하는 손실함수 부분입니다. 클러스터 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 간 최대 손실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D positive는 포지티브 샘플 간의 거리 중에 맥시멈 값을 설정하고 D negative도 네거티브 샘플 간의 거리 중 맥시멈 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D intra라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더해 줌으로써 이 D intra를 최소화하도록 손실함수가 설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단순한 평균 거리 대신에 최대 거리를 사용한 이유는 클러스터 내부의 구조 중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지점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서 비지도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첫 번째 항은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 간의 매트릭 러닝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항은 인트라 샘플 로스로 포지티브 간, 네거티브 간의 거리가 가깝도록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실험 시 1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앵커와 모든 포지티브 샘플 간 거리는 최소화, 앵커와 모든 네거티브 샘플 간 거리는 최대화, 그리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 간의 거리는 최소화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쉐이플렛 후보들을 같은 통합된 공간으로 임베딩을 했으니까 이제는 주요한 쉐이플렛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쉐이플렛 후보는 하나의 통합된 임베딩 공간에 매핑되어 있으며 고품질이면서 다양성을 갖춘 캔디데이트를 최종 쉐이플렛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도 역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K-민즈를 적용하여 쉐이플렛 후보를 YK 클러스터로 분할해 줍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후보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함수를 제안합니다. 유틸리티 함수는 크게 두 가지 항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항은 해당 후보가 속한 클러스터의 크기가 크도록 하는 것이고, 이로써 해당 후보가 많은 후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은 해당 후보와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후보들 간의 거리가 크도록 함으로써 해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0.5로 설정함으로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균등하게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유틸리티 함수를 모든 쉐이플렛 후보들에 계산을 한 다음 탑 K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원본 시계열 서브 시퀀스를 복원함으로써 최종 쉐이플렛 SK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이널 쉐이플렛을 특정한 representation으로 변환하는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입니다. 다변형 쉐이플렛의 변화는 다변형 시계열 TM을 새로운 데이터 공간인 DM,1, M,2, DM,K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DM,J는 최종 쉐이플렛 집합인 SK 중 하나인 SJ와 TM 내 해당 변수 TMV 간의 거리로 정의되고, 여기서 SJ와 TMV는 같은 변수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베이직 모션스 데이터셋 내의 6개의 변수로 구성된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을 때 여기서는 두 개의 최종 쉐이플렛인 S1과 S2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시계열 서브 시퀀스와 쉐이플렛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요. 같은 색깔을 가진 이 첫 번째 변수와 S1 간의 거리, 마지막 변수와 S2 간의 거리를 계산해 줌으로써 각 시계열 인스턴스는 이 최종적으로 벡터 형태로 변환되게 됩니다. 당연히 원본 데이터셋 D는 n by v by n 크기에서 n by k로 크게 축소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SVM으로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변환이 완료되면 SVM과 같은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여 변환된 표현으로부터 분류 모델을 학습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커널을 사용하는 SVM을 채택함으로써 각 쉐이플렛이 분류에 기여하는 정도를 가중치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셋은 UEA 아카이브라고 다변형 시계열 데이터셋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를 사용했으며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안한 MDC CNN 인코더의 수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개의 데이터셋에서 MDCNN은 손실값이 매우 부드럽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두 초기에는 빠르게 손실이 감소한 다음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저자들이 제안한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의 효과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론들과의 비교입니다. 정규화된 데이터셋만을 활용해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쉐이프넷 정확도는 10회 실행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모든 데이터셋에서의 표준 편차는 0.01 미만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쉐이프넷은 14개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며 모든 비교 방법 중 가장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NS, 탭넷, WEA-SCL 같은 모델 대비 2배 가까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는 고품질의 쉐이플렛이 존재하고 쉐이프넷이 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플렛 샘플링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샘플링과 트리플렛 샘플링 방식을 비교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총 4개의 MTS 데이터셋 모두에서 트리플렛 샘플링이 큰 차이로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셀렉션과 유틸리티 펑션 기반 효과도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 수는 200개, 선택할 쉐이플렛 수는 50으로 고정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역시 4개의 데이터셋에서 유틸리티 기반 방법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고품질 쉐이플렛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쉐이플렛의 개수입니다. 총 200개의 클러스터에서 선택되는 상위 K개의 쉐이플렛 수가 최종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실험했습니다. 역시 4개의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며 쉐이플렛 수가 5개에서 10개, 20개, 50개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빠르게 향상되며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스 수가 25개로 많은 Articulary Word라는 데이터셋에서 더 뚜렷하게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쉐이플렛 수가 너무 적으면 분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모든 데이터셋의 기본 쉐이플렛 수를 50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쉐이플렛의 해석력에 대한 실험입니다. 쉐이프넷이 생성한 2개의 쉐이플렛인 이 S1, S2를 2개의 데이터셋에서 추출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베이직 모션스 데이터셋인데요. 앞서 말했듯 이 쉐이플렛과 시계열 서브시퀀스 간 거리는 같은 색상 간에만 계산 가능하며 이 두 쉐이플렛과의 거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2차원 공간으로 투영되고 선형 분류됩니다. 여기서 S2는 배드민턴 동작을 상대적으로 Y축이 높고 낮으니까 다른 동작들과 잘 구분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고 S1은 이렇게 걷기와 달리기를 구분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쉐이플렛 모두 서 있는 동작을 다른 동작들과 잘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ST 기반 표현이 원본 데이터보다 훨씬 해석하기 쉽고 일정 수준의 통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ECG 데이터셋인데요. 이 심박수를 측정하는 데이터셋은 2개의 변수와 3개의 클래스인 N, S, 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MST 변환을 통해 클래스 간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T, S, N 순서대로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값의 크기가 클수록 원래 시계열상의 종료 길이도 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이렇게 N으로 갈수록 더 길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우선 서브시퀀스 기반 시계열 설명 방법론은 proper과 improper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proper subsequence는 SAX, 패치 기반 방법이 있으며 improper subsequence는 shapelet, prototype, feature 기반 방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쉐이프넷 논문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는 다변양 시계열 분류를 위한 새로운 쉐이플렛 기반 접근 방식이었고 다양한 길이의 시계열 서브시퀀스를 통합된 임베딩 공간으로 학습하기 위해 MDC CNN을 도입하고 비지도 방식으로 학습하기 위한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쉐이플렛 변환을 활용해 시계열의 MST 표현을 생성하고 선형 커널을 사용하는 SVM을 이용해 분류를 수행한 연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계열 XAI 스터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